지금부터 2022년 제1차 온라인 가족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은 전환기 가족정책 방향찾기 한국 가족의 변동과 가족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 포럼에서 발제 내용을 공유하고 뜻깊은 토론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금옥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금옥입니다. 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정책 서비스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 정부부처, 지역센터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변화를 겪고 이제 코로나19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가족은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규모와 기능, 형태의 급속한 변화의 시기에 대응을 위해서 전환기 가족정책 방향찾기, 한국 가족의 변동과 가족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2022년 제1차 온라인 가족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포럼은 다양한 가족 관련 전문가, 국민들과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가족정책 서비스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변수정 위원님, 토론을 해주실 양정선 실장님, 장은성 센터장님, 그리고 조성은 연구위원님, 좌장이신 손서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다양한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제언과 좋은 의견과 경험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우리 사회의 기본 체계로 가족 정책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가족의 변화 방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가족 형태와 인식, 구성 방식 등의 변화가 가져온 가족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가족정책 현안과 정책 과제를 진단하여 가족정책 서비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 서비스를 전달하는 현장의 직접 사례와 의견을 듣고 대응 과제를 모색해 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제안되는 정책들은 사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정책 환경 변화가 정책 발전의 계기가 되고 사회 연대와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신 분들, 그리고 수고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환기 가족정책 방향찾기 한국 가족의 다양성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가족연구센터 변수정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환기 가족정책 방향찾기라는 제목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가족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를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일단 다양성을 보기 전에 일단 인구 변동이 혼인과 출생과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다양해져 갔는지 그 모습을 좀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가족이 다양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인구 구조인데요. 이게 구조가 변하고 있다, 뭐 인구 절벽이다 이런 말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출산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면 총 인구와 인구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총 인구가 이제 20년 이후 이제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그래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성장률도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 시기인데요. 결국 이렇게 총 인구가 줄어들고 성장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출생하는 인구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많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결국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지면서 자연 증가가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섰고 이제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인구 피라미드를 그려보면 지금 가운데 그래프가 피라미드가 이제 현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인구 구조는 50대와 60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항아리형 모양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왼쪽에 보시면 유소년 인구가 더 많은 이렇게 삼각형 구조였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70년까지 예상을 추계를 해본다면 점차 이제 위의 세대가 많아지고 출생 인구가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그 아래 세대는 감소하는 역삼각형 피라미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이러한 변화랑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생이 감소하고 사망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출생부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출생이라는 것이 혼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다수의 출생이 혼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혼인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70년대부터 뭐 이제 2000년대까지 오면서는 증감을 계속 반복하게 됐는데 2000년대 95년 이후에 2000년대를 지나다 보면 그래프가 굉장히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이제 그 건수는 당연히 줄었고 인구 1000명당 혼인의 건수를 볼 수 있는 조혼인율로 보더라도 96년보다 지금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서 혼인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혼인 안에서도 이제 출산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 총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합계 출산율이 감소하는 그래프인데요. 70년대는 보면은 합계 출산율이 4.5 정도 돼서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 숫자가 4명 이상이었다면 이제 이쪽 20년도로 가면 0.84입니다. 그래서 한 명 이하의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떨어졌고 최근 매해는 계속 새로운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상에서 어떻게 특징을 포착해 보면 이게 고착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게 증감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가 이렇게 했지만 최근 5년간, 10년간, 한 15년 단위에서는 출생과 혼인이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맨 끝에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과 출생 간의 그 연결고리는 여전히 좀 강하게 남아있는 편이어서 혼인을 해야 출생을 하는데 막상 또 혼인을 해도 출생하지 않는 경우까지 이제 출산하는 경우까지 늘어나면서 출생의 그래프는 더 이제 고착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족이 변화하고 있는가를 좀 엮어보면 결국 혼인과 출산율 감소 현상이 우리 가족 안에 숫자를 줄였다. 그래서 현대 지금 우리나라의 가족의 특징은 첫 번째가 소규모화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규모 면에서 보면 이제 3, 4, 5인 이상 가구는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가 2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평균 가구원 수가 최근에만 보더라도 2.3명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 더 이제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통계는 지금 한국의 2020년 가구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인데 이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그 형태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사실 1인 가구와 비친족 가구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를 보시면 뭐 지금 6년간만 보더라도 증가했고 최근 그 전보다는 훨씬 많이 증가한 가구 형태이고 비친족 가구는 통계청에서 나오는 통계상 비친족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어떠한 다양한 모습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는지는 사실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친족 가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상으로 이 안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 살지만 누구와 같이 사시는 분들 뭐 이런 다양한 결합들이 모여 있는 가족들을 보여주는데 이 1인 가구와 비친족 가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 지금까지는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했는데 이 추세는 한동안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45년까지 1인 가구, 2인 가구, 아까 보았듯이 부부 가족은 이제 2인 가구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가구들은 이러한 형태의 가족은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미혼 자녀를 포함한 부부가구,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했던 핵가족 이 형태는 계속 더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뭐 다양한 가족 이야기하면서 사실 많은 부분은 뭐 다문화 가족, 다 한부모 가족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한부모 가족을 먼저 보면 이 구조, 이 가족의 그 구성 비율이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뭐 7점 몇 % 정도이지만 이걸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미혼모 아래 그 표는 미혼모 숫자인데요. 미혼모 수는 증가하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미혼모 수는 통계로 집계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점점 이게 증가하고 있고 사실 이거보다는 실제는 미혼모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이제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 부분 우리가 한부모 가족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 유지하고 있고 다문화 가구는 물론 늘어나고 있고 이런 통계를 사실 보면서 가족의 그 내용이나 구성이 다양화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미혼모 가족은 사실 혼인 외 출생에 대한 지표로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사실 이제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에 1990년대 그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2010년도 들어서면서 뭐 2% 수준, 지금 뭐 2020년에는 2.5%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별 혼인 비혼 출산율을 보면 OECD 기준으로 보면 사실 그 해외 국가들의 평균은 굉장히 높은 비율을 혼인의 출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굉장히 작은 비율을 가진 국가인데요. 일본과 더불어서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사실 이제 그 혼인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거나 결혼이 꼭 선행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 그리고 가족의 구성이 좀 더 자유롭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제도가 있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결혼이나 혼인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세계적인 추세로도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낮아 있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젊은이들의 이런 생각 변화나 뭐 이런 세계적인 사례를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미혼 출산, 비혼 출산, 개인 출산에 대한 욕구 그리고 필요도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우리도 해외 국가와 유사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점차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과거에 있던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가족 형태가 아닌 새롭게 등장했다고 생각되는 가족들, 사실은 새롭게 등장했다라기보다 우리가 포착한 것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지 과거에부터 어떤 가족이든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족들은 우리는 어떻게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를 한번 조사 결과 내용으로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가족에 대해서 관념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실천도 직접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것이 아까 이제 통계를 통해서 점차 이런 가족들이 증가하고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관념 변화는 예전부터 이야기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변화된 모습을 이미 제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법적인 가족, 그러니까 즉 이제 혼인과 혈연으로 묶인 사이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지금 법에서 부르고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 묶인 가족만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 다음번에는 그런 법적으로 묶이지 않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다라는 비율이 사실 법적인 가족보다 이제 넘어서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지 않더라도 정서적 친밀성에 대한 관계도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등 해서 꼭 이제는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가족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에서 실천하는 그런 가족에 대해서 가족을 인정하는 이런 변화가 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동거에 대한 태도를 여기에서 이제 수용성의 하나로 이제 제시했는데요. 다양한 여러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미혼모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여러 가족 등 이제 열거할 수 없이 굉장히 많은 형태의 가족들이 있죠. 근데 그 가족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이제 동거 가족이 아닐까 생각해서 동거에 대한 태도를 한번 수용성에 대한 지표로서 넣어봤습니다. 근데 동거도 예전에부터 있었던 삶의 형태인데 사실 최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택하기도 하는 형태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 봤는데요. 즉 결혼을 전제로 하는 동거는 어떤지, 그냥 막연한 동거가 아니라 결혼을 전제했을 때는 동거가 수용 가능한지,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결혼과 관계없는 동거는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성과 남성의 결과인데요.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아무래도 남성이 동거에 대해서는 좀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성도 개방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 20대에서 그 절반 정도가 동의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고 30, 40대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비율이 더 높은 결과를 보여서 남성과 여성은 이 동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 차이는 있다. 하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은 남성의 그 동의도가 좀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혼하지 않은 무관한 동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가 진짜 동거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그 방향성, 세대에 따른 방향성, 경향성은 변함이 없는데요. 사실 조금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은 여전히 좀 여성보다는 개방적이지만 수용적이긴 하지만 조금은 그래도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약간 늘어난 경향을 볼 수 있고, 여성은 사실 모든 세대에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아진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진지하게 결혼을 하는 이어지는 동거와 그렇지 않은 동거는 어떠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는 이것을 아직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여러 논의 결과나 이런 통계를 보면 동거에 대한 수용도는 과거보다는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으로 전체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본 것은 사실 저 맨 왼쪽에 있는 성인 남녀에 대한 결혼에 대한 동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는 뭐 친구들끼리 모여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노인분들끼리 서로 돌보면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결합을 다 나열할 수도 없지만 몇 가지 좀 상징적인 결합들을 제가 묶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그 결합에 대한 결과를 보면 동거에 대해서는 아까 보았듯이 그래도 수용도가 굉장히 다른 결합보다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젊은 층끼리 뭐 함께 사는 경우, 아니면 고령층끼리 같이 사는 경우, 그리고 이제 동성 커플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비율이 뭐 매우 높다, 매우 수용적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동거라는 거 안에 지금은 법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뭐 이런 법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는 가족 중에 한 형태인 동거라는 가족 형태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약간 편차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 말고 이걸 잠시 접어두고, 그런데 같이 살고 있으신 분들, 가족처럼 생활을 하시는 분들,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이 친밀성을 유지하는 사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제도적으로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찬성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국가에서는 뭐 결혼이나 이런 거 대신에 할 수 있는 동거에 대해서도 지원을 법적 보호를 하고 있고, 뭐 이제 뭐 동성까지도 많이 보호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 질문에서는 일단은 이제 응급시나 뭐 이런 서로 돌봄이나 이런 기본적인 가족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이 표에서는 이제 아까 보았던 성인 남녀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비율이 좀 높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보면
결혼의 대안으로 이제 이러한 제도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제도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좀 수용적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령층 동성 결합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뭐 절반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합보다는 고령층 동성 결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용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밑에는 이제 부모의 혼인 여부 관계없이 아동의 지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또 높은 수준의 수용성과 동의를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뭐 가족, 이런 가족 어떠냐, 가족으로 명명할 수 있냐, 가족으로 인정하냐, 이런 관념적인 것과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걸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가족이 아까 맨 처음에도 봤듯이 법적으로 묶인 가족에서 지금은 약간 실천 중심의 가족을 이해하는 것으로 실생활에서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가족으로 혈연으로 묶이거나 뭐 이런 혼인으로 묶인 거 이외에 내가 내 옆에서 사는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보호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는 적극 찬성의 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실천하는 가족은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 이제 과거에는 동거 같은 것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 아니면 뭐 흔하지 않은, 아니면 굳이 밝힐 필요 없는 뭐 이러한 가족이었다면, 사실 이제는 얼마 전 여가부에서 그 조사한 결과의 그 가족 실태 조사 중 부가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동거에 대한 이유가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지금 동거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기만 하더라도 좀 과거와는 이 동거 자체도 달라졌고, 그 다양한 가족에 그 포함되는 이유나 여러 가지 거기까지 흘러가는 과정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특이하지 않은 가족일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가족 이렇게 유형을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관계를 기본적인 생활을 하거나 굉장히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좀 보완해주는 이러한 방향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를 들면 동거가족 같은 경우는 법적 테두리에 있지 않아서 어떠한 관계에 대해서 보호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사에서도 여성들이 더 그거에 대해서 뭐 동거 생활을 하고 싶어도 그런 보호나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예전부터 이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뭐 수용성이 많이 좋아지긴 하였지만 이상적인 가족에 대해서는 예전에 생각했던 전통적인 가족을 이상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여전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사실 편견에 대한 것인데요. 한국 사회가 이런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냐 했을 때, 이제 남성과 여성이 한 가족 안에서 뭐 결혼을 했거나 이런 가족에 대해서는 편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도 뭐 다양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면서도 사실 외국인과 한국인 여성이 결혼하거나 이런 국제 결혼에 대해서는 별 달리 편견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가족으로 보았을 때 혼자서 아이를 기르거나 이러한 가족에 대해서 편견이 있다라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혼인과 출산의 강한 연결고리가 여전히 이 가족 수용성 측면에서도 반영돼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 미성년자니 자녀를 기르는 것에 대한 이 수용도가 가장 낮거든요. 결국은
그 여전히 이제 개인 출산을 뭐 하거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유명인이 이제 개인 출산을 하는 것 등 뭐 이런 흐름은 있지만 아직은 그것까지 실천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이 연결고리가 아직은 강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편견이 나의 편견이냐 사회의 편견이냐에 대한 대답은 또 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사회에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있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나의 편견은 아니다라고 또 말하는 결과인데요. 나는 편견이 굉장히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편견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방향성이 달리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응답자가 어쨌든 나는 도덕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좋은 대답을 골랐을 가능성.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라고 희망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찌됐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겉으로는 이거를 인정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의 편견을 줄이고 이렇게 인식을 변화하기 위해서 사회가 먼저 리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볼 수 있고, 또는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진짜 느끼기에 아니다, 나는 정말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편견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사회는 너무 제도적으로 보호도 없고 뭐 이런 지원이 없어서 편견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으면 그건 역시 우리 사회가 먼저 제도나 정책 변화를 이끌어서 사람들의 변화와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까를 보면 이제 4차 건강가족 기본계획 내에서 가족 다양성과 관련된 과제입니다. 세상에 이제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이라 해서 그 안에서 제일 먼저 제가 주로 이야기했던 것과 관련 있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이 오렌지색의 내용인데요.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자. 그래서 이 내용 보면 뭐 이제 가족 개념 등 해서 이제 건강가족 용어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지원 방안 마련하자 이런 내용이 있고, 이제 또 하나 기본계획 중에서 이 다양한 가족을 다루는 것은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입니다. 여기에서도 뭐 용어 그 제목 정책 추진 내용 정책 추진명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혼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하고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자. 그리고 생활 공동체법, 결국은 아까 이제 여러 조합에 대한 그런 관련된 법제를 마련하자 해서 또 이러한 논의를 같이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큰 기본 계획이 같은 방향으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자는 것의 내용을 잘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기본 계획들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고, 새롭게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이번 국정 과제인데요. 우리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좀 더 추진해야 될 내용을 강조한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새로운 내용도 있고 더 많은 걸 포괄하려고 했던 내용도 있고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생각을 깊이 해서 다양한 가족을 어떻게 포괄하고 같이 갈 것인가, 소외되지 않고 이 제목처럼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어떻게 우리 환경이 좀 뒷받침해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정책적인 내용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냐 하면, 결혼과 출산이 이제 과거에는 결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것이 아닌 것, 결혼이 정말 선택이 된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해졌죠. 그래서 결혼과 출산이 모든 이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너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찌됐든 나의 생각보다는 우리의 가족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환경, 아니면 뭐 나이가 되었으니까 결혼해야지, 아이를 낳아야지,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낳아야지, 이러한 것에 좀 따랐다면 지금은 본인이 생각한 결과와 가치관에 따라서 예전보다는 굉장히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약화, 그리고 청년들이 이것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좀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 누구와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사실 개인 한 명이 굉장히 많은 가족을 거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 이제 가족하면 3인 가족, 4인 가족 안에서 자라고 난 또 다시 2인 가족을 만들고 3인 가족을 꾸리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뭐 1인 가족, 1인 가구인 시기가 늘어날 수도 있고 결국은 뭐 노후에도 또 1인 가구가 될 수 있고 이런 가족의 한 인간의 개인 생애 과정의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여러 가족을 거치게 되고 굉장히 자유로운 유동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도덕적인 태도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있고 아니면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회와 나와 편견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라는 사회가 되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과도기에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변화는 굉장히 빨리 하는데 정체적인 면은 그대로 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가족제도가 변화보다 조금 더 늦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좀 줄여나가야 될 시기다. 변화는 정말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변화가 정책적인 변화나 제도적인 변화가 크게 아직 전통 가족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 그것을 좀 변화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세세한 이런 사업 내용보다는 이제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서 어떠한 경우에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떠한 것을 이해해야만 정책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경우를 좀 이해하면서 이 뭐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성인뿐만 아니라 뭐 아동의 입장,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좀 가족을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 제도적으로 이제 다양한 관계가 포용이 필요한데 아까 보았다시피 사실 이제 찬성하시는 분보다 어떻게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작용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사회가 좀 리드하거나 공론화장을 좀 더 많이 만들거나 해서 이러한 변화를 오히려 보여줘서 우리 제도가 변화하는 시그널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우리 사회도 편견이 없다 아니면은 편견을 줄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에서 이제 아까 보았듯이 통계상 이제 동거가족은 1인 가구나 비친족 어디에 섞여 있는지 모르고 1인 가구 지원센터에 가봐도 1인 가구에서 사실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은 동거생활 하시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현실을 읽을 때는 굉장히 세분화해서 면밀하게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통계 같은 것, 현실을 좀 반영하는 것을 잘 만들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개인의 선택이나 차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꼭 가족에 뭐 한정돼서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서의 정책을 막 메꿔 나가다 보면 사각지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회가 사회적 그 합의 수준을 잘 파악하고 가족 책임 뭐 수행 자격이나 사회적 자원의 혜택까지 줄 것이냐 이런 되게 차원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리드하는 기회가 사회가 좀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형태를 이제 다양한 가족을 사실 위기나 취약 가족으로 보는 경우가 아직도 그런 프레임이 남아 있어요. 정책적으로도 보면 항상 뭐 이제 위기에 개입하고 뭐 지원만 해주고 이런 내용보다는 가족을 이해하는 데는 세분화돼서 이해하지만 정책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유형을 막 계속 나누고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는 이런 좀 차별을 없애는 방향, 그래서 다양성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고 특히 언론이나 뭐 미디어 작품 이런 것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뭐 요즘에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가족이 사실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뭐 조금 더 좀 이제 현실을 잘 반영해주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인식 개선 같은 것이 오히려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직접 대놓고 이렇게 막 교육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한 방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인식 조사나 이런 수용성 정도를 계속 체크업하고 이것의 변화를 잘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양성 자체, 그러니까 가족 다양성보다는 더 크게 아니면 다양성,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다양성을 존중하는가 이런 것 자체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놓으면 정책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토론회는 자장으로 숙명여자대학교의 손소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좌장을 맡게 된 숙명여자대학교 손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님께서 전환기 가족정책 방향 찾기, 한국가족의 다양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해 주셨습니다. 한국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여러 인구 통계 자료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그리고 태도 등에 대한 여러 조사 자료를 통해 그 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가족 내에서도 해당 가족에 대한 수용 정도가 출산과 혼인이라는 틀 내에서 다르게 인식된다는 결과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이러한 그 결과와 함께 관련 정책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 잘 들었습니다.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세 분의 토론자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양정선 실장님께서 전환기 가족정책 전망에 관련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양정선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가족정책을 연구했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 저의 생각, 저의 딜레마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런 토론을 할 때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의 앉아 계신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약간의 유머 그리고 약간의 즐거움을 드리면서 토론을 하는데 오늘 플로어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10분 안으로 편집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멘트가 편집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10분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니 10분 안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까요? 전환기의 인식, 전환기가 아닌 시점은 언제인가? 제가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오늘 이제 주제가 전환기 가족 정책 방향 찾기입니다. 한국 가족의 변동과 가족 정책 대응. 그래서 너무 주제가 커서요. 제가 이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10분 안에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했습니다. 보내주신 이제 문건에 보니까 오늘 본 포럼의 배경은 한국 가족의 모습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규모와 기능, 형태 등이 빠르게 변동하고 있으며 더욱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가족 개념이 확대되면서 가족 가치관 또한 함께 변화하고 있음, 이렇게 이제 추진 배경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2010년도에 이런 멘트를 단 포럼은 없었을까? 그리고 2030년에 열릴 포럼에 이 멘트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답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 시점, 작금은 전환기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전환기가 아닌 시점은 있었나? 그럼 언제는 전환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 포럼의 목적으로 또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가족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족 정책과 제도가 요구됨. 이렇게 이제 목적을 주셨는데, 유연하게 접근하는 가족 정책과 제도가 과연 정말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유연하게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시점에 시대적 흐름에 유연하게 정책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향, 원칙이 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대응이 연결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럼 전환기의 인식과 가족 정책의 지향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가족 정책의 전망은 제가 10분 안에 하기는 어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까의 이야기입니다. 가족과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이야기는 30년 전에도 했고 20년 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배웠던 교과서에서도 나왔고요. 그런데 변화를 멈춘 시기는 없었습니다. 이제 단지 변화의 속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2010년에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에 여성가족부의 비전과 목표를 분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된 키워드는 2010년 이후에
행복과 평등이 주된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키워드는 2010년에서 17년까지 꾸준히 비전과 목표에서 제시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행복의 키워드는 2017년 이후에는 여성가족부의 이제 주요 업무에서 주요 그 비전과 목표에서 사라지고 그 평등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평등이라는 개념은 성세대 가족을 아우르는 평등으로 이제 확대되고 오늘날 작금에는 존중의 개념으로 이제 그 차원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용어상에서 그런 평등과 존중을 비전이나 목표로 삼아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가족의 상태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행복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정책 용어상으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잘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다면 평등이나 존중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족의 상태는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하는 원칙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족과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동행하는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인가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인데요. 1인 가구를 지금 현재 사는 1인 가구의 삶은 자발적인 선택이었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대다수가 자발적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목표나 삶의 목표나 또는 자기가 죽을 때 또는 노년기에 있어서의 나의 삶의 모습은 1인 가구로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학자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이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짚어봐야 할 가족 정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가족을 단위로 우리가 많은 가족 정책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제 복지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례로 공공기관에서 이제 가족 수당이라는 것을 만들 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에 근거해서 가족 수당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한 기관이 예입니다. 그러면 배우자 수당이 있고 첫 번째 아이의 수당이 있고 두 번째 아이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수당이 4만 원, 첫 번째 아이가 2만 원, 두 번째 아이가 6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합치면 뭐 한 12만 원 정도 되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사람은 가족 수당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족 단위로 제공하는 무언가의 정책이나 서비스가 과연 평등할 수 있는가, 공평할 수 있는가, 다양한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가족 정책을 다양한 가족에게 평등하게 또는 공평하게 제공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무엇을 생각해서 원칙과 지향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토론문 원고에도 잠깐 제시했습니다만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그 비전은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가지 화두로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외국의 가족 정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두 다 벤치마킹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따라갈 건 아니죠. 그런데 외국에서 가족 정책을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그거는 소득 계층, 가족 유형, 성별에 따른 불평등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굉장히 확연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항상 중요하게 따라붙는 것이 있는데 그건 아동 발달입니다. 아동 발달을 촉진하는 목적인데 그 아동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치명적인 시기에 가족이 빈곤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가족 정책을 추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 것이죠. 그러면 자녀를 키우는 가족의 불평등성 완화에 조금 더 주안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가 사실은 아동의 초기 발달 지원을 가족을 목적으로 해서 가족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명백하게 이제 또 문건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족 정책을 피고 있지만 그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현재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이고 미래의 재원 확보입니다. 근데 미래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꼭 같이 따라붙는 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건 아동 발달 측면입니다. 맞벌이 가계의 모델을 추진하고 이유 중에 하나는 맞벌이 모델이
가계의 빈곤을 감소시키고 결국은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서구 사회도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저희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서 노력할 때도 아동 발달을 생각하고 지원하고 있는가, 정책의 출발점은 어떠한가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동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아동의 관점이 정책에 녹아 있지 않느냐? 녹아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 표준교육과정, 누리과정, 친환경 먹거리, 얼마나 저희가 이제 아동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작은 것 말고 큰 것에도 과연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정책에 가족 정책에 아동이 담기는가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일례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주거지에서 산업단지로 가는데 20분이 걸립니다. 주거지에서 산업단지로 가는 그 길 안에 어린이집을 만들기를 대다수가 원할 거고 산업단지 안에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출근하는 산업단지에서 아이를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고 출근하는 길에 맡기고 퇴근하는 길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과연 아동이 그것을 원할까입니다. 아동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와 반대 방향의 길로 교외로 나가서 20분 더 차 타고 가서 흙이 있고 나무가 있는 산이 있는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아이를 내려주고 다시 역으로 40분을 가는 그런 것이 아동의 입장에서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인의 관점에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가족 정책에서 아동의 관점은 빠져 있지 않나라는 점을 조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이제 아버지 양육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양육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별 노동 분담 이런 측면, 이중노동 분담, 이중노동의 부담, 이런 것들의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시작되었는데, 과연 아동 발달과 행복의 측면에서 생각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을 막 추진할 때 경제 성장이 갖고 올 환경에 영향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한강의 기적을 추구할 때 우리가 가족 정책을 추구할 때 성인의 관점에서 너무 가고 있지 않는가는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목표에는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가 나와 있습니다. 불평등에 위치해 있는 여성의 관점도 중요한데 발달 주체로서의 아동의 관점도 조금 더 수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 노동을 실현하는 성인의 피로감뿐만 아니라 돌봄에 의존하는 아동의 행복도 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언제든지 무슨 조사든지 어떠한 연구든지 국제 연구를 해보면 아동의 행복 지수는 저희 나라가 최하위입니다. 왜 아동의 행복 지수가 최하위일까는 가족 정책에서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서도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잠깐 종합해 본다면 지금 현재의 작금은 전환기인가? 전환기가 아닌 시점이 있었는가라는 점이고, 그렇다면 전환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어떠한 원칙과 지향을 가지고 바람직하게 갈 것인가,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아주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과연 과연 가능한가라는 측면과, 그렇다면 어떻게 누구에게 먼저 주안을 둘 것인가라는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돌보는 아동을 돌보는 그런 것들에 조금 가족이 먼저 주안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고, 그리고 그때 성인의 관점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의 평등을 추구하는 관점, 아동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정선 실장님의 흥미로운 토론 잘 들었습니다. 평소 가족 정책을 연구하시면서 느끼셨던 어떤 고민들과 관점들을 저희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양정선 실장님께서는 우리가 그 전환기 가족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족 정책이 지향하는 가족의 상태는, 궁극적인 가족의 상태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가족 정책의 대응은 가족과 그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그러나 원칙에 충실하게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 구성원의 한 일원인 아동의 관점이 가족 정책에서 더 잘 반영되어야 함을 함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에서 짚어주신 몇 가지 이슈들은 저희 연구자들이 향후 함께 더 고민해야 될 주제로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가족센터 장은성 센터장님의 가족 변동에 대응하는 가족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북가족센터의 장은성입니다. 본 포럼에 현장에서 실천하는 종사자로서는 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가족센터의 종사자로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경북광역 가족센터 이렇게 골고루 15년 동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번 변화하는 가족 대응에 있어서 이 주제를 받고 저는 토론자로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에 시니어 공동 가족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강가정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보면서 동거가족에 대한 상속권, 법적 제도권이 하루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남편, 그리고 이제 30년 지기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가 입주하면서 한 얘기는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한테 전 재산을 다 상속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 남편이 가장 열심히, 나이가 제일 많은 저희 남편이 가장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저는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방향성을 제가 고민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근본적인 그 성찰과 자유로 좀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국에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선택적이고 시혜적인 정책을 내서 벗어나서 보편적인 가족 정책을 하는 최초의 법을 제정한 게 건강가정지원법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주민, 그리고 그분들의 사회통합, 그리고 자녀 교육을 담당하든, 그래서 어쩌보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가족 복지를 하는 두 센터가 물리적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통합이 된 지금 6, 7년의 가족센터를 경험하면서 저희 현장의 종사자들은 정체성에서 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보면서 또 더 급박하게 진보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가족 서비스를 현장에서 전달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저희는 되게 갈피를 못 잡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가족센터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제 3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서 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종사자들이 가족센터에서 가족센터의 철학 공유, 그리고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건가의 종사자들은 머리부터 먼저 생각하고 다가의 종사자들은 몸부터 먼저 나간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철학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이 물리적으로 통합을 한 이후에는 이제 각자의 그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대단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통합적인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또 천명되어 있는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이거는 실제로 가족 정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딜레마에 이제 속해 부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제로 센터에서는 종교적 그 배경이 다르거나 아니면 인종적 배경이 다른 이제 종사자들끼리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직급별,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다가센터에서는 특화 사업이 대단히 많은데 그 특화 사업의 중심으로 인해서 또 처우나 뭐 임금, 또 노사의 갈등까지 최근에 이제 한 15년을 겪으면서 기존에 없었던 갈등들도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보편적 복지 철학을 공유하고 인정과 포용성, 젠더와 다문화 감수성, 또 지역 공동체,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한 기획 능력 등이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좀 다각도로 이제 강구가 된다면 명실상부한 가족센터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가족 정책 전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 제정과 전문 종사자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저희 센터는 2008년에 여가부에서 복지부로 갔다가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의 존폐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는 전국에 220개가 넘는 가족센터들이 설립이 되고 또 현재로서는 지역종합복지관보다가 연 이용자들이 저희가 배가 이상이 됩니다. 만약에 구민센터만 하더라도 연 이용자가 7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복지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특히 올해 이제 이 지방 총선에서 경북의 모 지역의 가족센터장은 유력 정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복지관 내 관장들의 정치계로 출마한 적은 있었지만 가족센터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는다는 건 지역에서 대단히 그만큼 포션을 이제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그 가족 대상자의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그 종사자들의 그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이나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과제인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의 아동 양육 지원, 또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 참여 확대도 현재의 가족센터의 예산이나 그리고 통합 인력으로는 대단히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그 가족을 위한 전문 종사자는 현재 센터에서는 통번역사나 이중언어 코치 정도입니다. 근데 1인 가족이나 노인 가족이나 한부모나 이혼 전후나 이렇게 그리고 동성애 가족이나 입양 가족이나 이런 다양한 가족을 위해서 가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 종사자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이 다양한 가족, 이런 사회를 맞이해서 저희 가족센터가 아무리 열심히 뛰더라도 전문 종사자가 없고 또 전문 종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정말 지역 맞춤형 질 좋은 가족 서비스를 하는 데는 분명히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제안할 건 광역센터 설립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220개가 넘는 17개의 광역센터에서 획일적으로 수도권 중심 또 중앙부처 중심의 가족 정책을 지역에서 전달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저희 경북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경북가족센터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경북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있었었는데 그래서 1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23개 시군 센터의 가족센터로서 역할을 공고화할 수 있는 가족 컨설팅, 센터 컨설팅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9-6 근무자들이 400명 정도가 경북이 되는데 그 연차별, 직급별의 이제 역량 강화 교육을 또 실시하고 그리고 장기간 센터 설립을 하면서 중간관리자의 소진과 중간관리자 리더십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올해 처음 이제 통합가족의 강력센터 역할을 하는데도 대단히 지역센터로부터 호응을 많이 이제 받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다른 센터장님이 한 분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셔서 제가 이제 지역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경북은 인구가 소멸하는 전국에서 두 번째의 그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소멸하는 도시 시군이 제일 많은 데가 또 저희 경북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경북센터에서는 맛살림 맛돌로봄 그리고 담화가족을 위한 컬러풀 에너지 글로벌 파트너라는 비전으로 가족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주군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존의 가족센터에서는 보편적 가족에 대해서 아마 아동기에 있는 부모 중심으로 저희가 가족 교육들을 많이 하고 서비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성주군에는 그동안에 하고 있던 여성대학을 인근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던 여성대학을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중장년 여성들과 가족의 저희 센터와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단히 호응을 많이 받고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지역에서 가족센터 역할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인구 소멸 시군의 이제 행안부에 이번에 그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무기한으로 매년 2년짜리 지역 일자리 사업도 성주군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주군에서 제가 센터장한테 뭐 하실 거냐고 물으니까 성주 지역의 일자리 개발에 제일 필요한 뭐 참외 전문 농사 그리고 돌봄에 그래서 거기는 이제 결혼 위주 여성이나 2030 여성 젊은 여성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센터에서 그동안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사회 진출을 위해서 플랫폼 역할을 하던 것을 이제는 우리 센터에서 이제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족센터의 지역 맞춤형 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경북센터에서는 경북센터는 대단히 출생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이제 뭐 순인구 출생이 16,000명인데 수도권으로 이주되는 2030 청년들이 16,000명이라서 그러면 자연 사망자를 계산하면 저희는 1년에 뭐 10,000여 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그 가족 정책 중에서 경북에서 그러면 정주할 수 있는 이주민 유입하는 정책이 대단히 인구 대응에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지역 주민 생산성을 높이고 이제 사회에 참여를 확대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90년 후반에 2000년 초에 들어온 올드커머 결혼 이주 여성들을 새롭게 들어오는 뉴커머 이주민을 위해서 브릿지 인력, 사회 정착을 위한 브릿지 인력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4년 차가 됐는데요. 이 정책들이 글로벌 레이디 아카데미인데 이분들을 그러니까 출신국의 수출입 바이어 그리고 뭐 기업의 수출 설명회 그리고 지역 상품 생상품 라이브 커머스 운영 그리고 후배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학교 알림자 번역 서비스 그리고 농촌 지역 외국인 일자리 연계 등 글로벌 여성들이 로컬에서 생산성의 이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1년에 저희가 19년에 설립한 협동조합에 21년에 4억이라는 매출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역의 이제 학습 취약계층,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학업 격차가 심각한 우리 지역에서는 19년부터 학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학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 5, 6학년 주요 교과 과목 그리고 또 정서 지원을 하는 학습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200여 개의 가족센터에서 저희가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유일한 센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학습의 주도적 참여를 보완하고자 이제 지역 대학의 사범대학교 학생들하고 학습 튜터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가족센터 11개가 같이 이제 하면서 대단히 많이 그 학부형들하고 공유하면서 가족 서비스나 가족 프로그램을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학부모가 가장 원하는 학업 격차를 해소함으로 인해서 또 가족센터에서는 또 다른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의 향후의 방향성은 이제는 획일적인 어떤 이제 그 중앙부처 중심에서 오는 가족 역량 강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적합한 그리고 지역 맞춤형의 가족 정책들이 광역센터가 중간 역할을 하고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또 매뉴얼이나 콘텐츠를 개발해서 중소 단위의 지역 센터에서 직접 원활하게 사업 가족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역할이 광역센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는 이제 가족센터의 역할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은성 센터장님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장은성 센터장님께서는 가족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센터 종사자들이 가족센터 철학 공유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역량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경북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센터 사업의 사례를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의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방향이 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충분히 공유될 때 이제 이 정책이 목표한 바가 잘 전달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 또 그에 대한 어떤 광역센터의 역할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조성은 연구위원님께서 개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과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조성은입니다. 앞에서 변수정 연구원님이 발제해 주실 때 가족의 제도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가족 형태가 다양해진다는 이야기 물론 알고 있었지만 이제 표로 보니까 훨씬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 서비스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가 앞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했던 서비스가 현재 그 변화한 무너지고 있는 가족 안에서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 제목에 먼저 제시한 거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부분을 먼저 제시를 했는데요. 어떤 서비스를 드릴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다음에 생리적 조산하다. 그래서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독립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걸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떤 모양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족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가족한테 바라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 변수정 위원님이 생활동물보험 공동체법이라는 걸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안전하고 그 시대에 원하는 그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모계가족, 부계가족이라는 말이 나왔던 걸 보면 가족이 해야만 했던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이 생활 공동, 돌봄 공동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현재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가족의 대한가족 형태로서 돌봄체 아니면 대체가족의 형태로서의 그 기능을 고민해 볼 만하고 그렇다면 우리 가족센터에서도 생활과 돌봄 공동체하고 관련된 서비스들이 원할 때 받아가실 수 있게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여성가족부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가족 친화 마을을 만들자. 마을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자. 내 아이가 아닌 우리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돌봄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그 기능에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아마 가족 정책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고민을 했던 거는 지역센터의 서비스, 가족 정책에 했던 서비스를 들여다보니까 가족 단위를 구성으로 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1인이 많아지는 상태에서 가족 단위가 함께 동거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가 줄어들고 어떤 서비스가 바뀌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외부에 있는 다른 분들은 가족센터가 1인 사업을 하는 게 맞아? 이런 질문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되묻고 싶었던 게 사람이 태어나서 아이로 생리적 조산으로 태어나서 누군가의 도움, 그게 첫 번째는 가족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한테서 버림을 받았다고는 좀 표현이지만 가족이 없었다면 다른 공동체에 의해서라도 분명히 그 기능을 받았던 사람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혼자 살다 가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선택과 존중이 다양해지면서 혼자 살다가 동거했다가 별거했다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노인 생애 주기가 굉장히 길어진 상황에서 예전보다는 그 노인층의 어떤 재혼과 혼인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발생한다는 상황에서 내가 1인이었을 때는 가족센터를 이용하고 누군가가 동거하는데 행정적으로는 1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원할 때 그 센터에서 통해서 받고 싶어 하는 게 어떤 돌봄의 어떤 공동체성이라거나 아마 아이를 양육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 서비스를 주는 방식으로 1인이냐 뭐 맞벌이냐 한부모냐 다문화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서비스,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주는, 다시 말해서 가족이 꼭 줘야만 하는 서비스를 현재 기대하는 그 서비스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센터의 서비스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가족 단위의 서비스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서비스는 가족 생애 주기에 맞춰져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대되고 축소가 되는, 그런데 형성이라는 말 자체가 확대로 가지 않고 바로 축소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반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설계하고 간다는 부분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개인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서비스, 그게 지금 현재 원하는 게 돌봄이라면 그쪽 서비스에 대한 게, 그 돌봄은 스스로에 대한 안전일 것 같거든요. 아이에 대한 안전, 그 다음에 마을 안에서의 안전, 그 다음에 내가 생활하면서 성인으로서 살면서도 누군가의 돌봄의 그 케어가 필요할 때 뭔가 받을 수 있는 안전, 그런 걸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정했던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으로 빨리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와 긴밀한 관계, 그걸 원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을 원할 때 잘 제공해주고 나한테 돌봄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가족 정책에서는 돌봄에 대한 것 플러스 소속감, 이 가족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강조해야겠다. 그런 방향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선택과 자유, 뭐 이런 걸 다 독립 다 좋지만 우리나라가 결정적으로 아이가 안 태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안 태어난다는 부분은 가족정책에서는 가족정책 대상 자체가 준다는 말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국민이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를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보고 다른 나라가 먼저 발빠르게 대처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이 선두에 섰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냐면, 사람들이 일단 마음 편안하고 행복해야 가족도 늘고 아이도 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지금 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이 하지 않았고 저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20대 후반이지만. 근데 예전에는 15, 16이어도 독립하고 자기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노년기가 길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한 10년 안에 은퇴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독립을 해서 잘 살고 있을까?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아직도 30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지원하면서 내 노년은 누가 준비하지 않은, 각 세대마다 갖는 불안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뭐 그 세대를 대표하는 건 아니겠지만 30까지 이 아이가 뭔가 부모한테 의존하면서 본인들은 선택과 존중을 받고 싶어, 선택에 대한 존중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게 누군가한테, 그 어떤 가족한테 부담이 되면 이 가족은 노년기에 들어가서의 또 자기의 생활과 독립,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길어진 생애 주기 안에서 각자 갖는 불안감을 놓을 수 있는 방식, 그게 생활과 돌봄에 있어서의 어떤 지원 체계,
그 부분을 좀 잘 가져가서 사람들이 어느 생애 주기에 있든지 참 편안하고 나는 보호받고 있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 아이가 좀 더 태어나고 아이가 좀 더 보호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뭐 다문화 가족이다 아니면은 구성이 조금 틀리면 한부모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결혼이냐 동거냐와도 상관없이 가족 유형과도 상관없이 그 다음에 원래 지금 현재 민법에서 정한 가족 테두리하에 사느냐 아니면 생활돌봄 공동체와 자기가 마음에 맞는 어떤 공동체를 꾸려 사느냐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들이 선택한 그 방식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다 존중을 받는 다만 그 안에서 생활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안정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서비스가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족 정책에서 또 하나 조금 바뀌어야겠다 싶었던 거는 생애 주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경험하지 않았던 노년기의 생활이 지금 이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노년기를 더 어린 세대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지지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노년기는 과거 살았던 본인들이 수명이 7, 80년대에 있었던 가족의 돌봄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 노인들은 그 청년들이 왜 그 당시처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그 지금 젊은 세대가 갖는 고민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래서 세대 간의 문화에 대한 고민과 그 다음에 공감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앞으로는 좀 더 있어야 우리나라가 이 가족 정책에서 가족 정책이 가족한테 뭘 주는 거야라는 걸 했을 때 그래도 조금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까지 한국이 가졌던 한국의 가족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 가치가 우리 가족 정책을 실현하는 가족센터를 통해서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훈 연구위원님의 통찰력 있는 토론 잘 들었습니다. 조성훈 연구위원님께서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가족 지원 확대,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예측을 위한 가족 정책 과제의 확대, 한국적 가족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 찾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가족 내에 존재하는 가치관의 혼재와 이로 인한 가족 간의 상호 부담, 그다음에 세대 간의 가치 간극으로 인한 갈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개인의 선택에 대한 어떤 존중이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의 필요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발제해 주신 변수정 연구위원님 그리고 귀한 토론 나눠주신 세 분의 토론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가족 포럼은 한국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가족 정책의 지향과 대응 과제, 그리고 가족센터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이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충실히 실천하는 데 있어 그런 미끄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내용들이 향후 더 활발하게 논의되어지길 기대합니다. 제안된 토론 내용에 대해서 발제자이신 변수정 연구위원님께서 최종 제언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토론 내용을 통해서 저도 역시 이제 가족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되게 이렇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연구 사이트에서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또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그런 서비스나 정책을 이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또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들과 고민거리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 가족 다양성이 이제 다양성이라는 세 글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더 붙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성 그 단순한 단어 안에서 포괄할 수 없을 만큼 더 다양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양해진 만큼 또 정책에 있어서도 그 고민도 또한 다양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 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다 같이 조금 머리를 맞대고 이 다양성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포괄하고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도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듣고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한다거나 이제 그 지역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런 노력들이 조금 더 반영되어서 현실과 맞닿아 있는 그리고 실천하는 가족의 모습을 제대로 지원하고 돌볼 수 있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전환기 가족정책 방향 찾기, 한국 가족의 변동과 가족 정책에 대응의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추후 가족 정책과 가족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온라인 가족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